지금 사는 분들은 2배가 더 간다고 보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쓰나미가 저기서 모르잖아요.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러다가 으악 죽을 수도 있죠. 딱 그 타임인 것 같아요. 제 데이터로는 2033년입니다. 반토막이. 이 경제 위기는 현금을 모아야 할까요? 여러 재화에 투자를 해야 할까요? 금 가격이 온스당 지금 가격이 3,400불 정도인데 제가 모르긴 몰라도 아마 2030년 가격은 4,200달러 정도 가 있을 거예요. 계속 오른다는 얘기네요. 2030년 계속 오른다는 거죠. 집값이 알고 싶다. 오래전부터 여러분을 뵀는데 이 코너가 머니인사이드에서는 가장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께서 많이 봐주셨기 때문인데 훌륭한 게스트분들이 있기 때문에 인기가 있는 게 아닌가. 가장 선호도가 높은 우리 곽수호 박사님 그리고 한문도 교수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두 분이 워낙 그 촌철살인의 그 말씀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이 머니인사이드가 구독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 문제부터 집값 또 부동산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표 대표님 질문 하나 갑자기 생겼어요. 오다가 차가 잠시 서 있을 때 곁눈질로 온라인 뉴스를 하나 봤어요. 잠실 아파트를 32억 7천만 원 주고 샀는데 7개월 뒤가 됐는 지금 현 시점에 45억이 됐대요. 7개월 만에 13억이 오를 수가 있습니까?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잠실주공 5단지의 경우는 좀 특별한 케이스이긴 합니다. 뭐냐면 이제 거기는 제가 아는 선에서 재건축을 하면 돈을 환급을 해줘요. 그 정도로 그 사업성이 좋은 지역인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3억이 갑자기 뛰었다는 것은 무리수가 있다. 근데 이걸 아무래도 이제 현금성 자산이 많으신 분들이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이건 시장의 적정 가격이다 뭐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게 이제 수요가 이 정도 있는 사람이 샀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우리 한문도 교수님? 일단 그들만의 리그에 대해서 이제 일반 분들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보도에 자꾸 나오니까 어떻게 보면 그들만의 리그거든요, 거기가. 일반적이진 않지 않습니까? 이런 표현이 적절히 모르겠어요. 자산가들이 투기 게임을 시작했고 공인중개사들이 동조하고 있고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호가, 신고가, 주간 거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거래됐다고 신고를 하고 나서 취소를 가볍게 합니다. 벌칙이 없어요. 이거를 활용해가지고 지금 트릭이 어마어마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일환입니다. 일환인데 이제 나쁘게 얘기하면 영끌 마지막 호구들은 이 값에 살 것이고 그럼 이들이 노리는 건 뭐냐면 32억인데 43억이다 그러면 37억이 되면 싼 거 같은 착시를 주는 거죠. 그렇죠. 이때 이제 돈 좀 다른 곳에서 제조업이나 뭐 IT로 돈을 벌면 죄송한 표현이지만 졸부들도 있잖아요. 열심히 했지만 사업이 잘 돼서 졸지에 부자가 된 분들 있잖아요. 터져서 그분들 입장에서 갑자기 100억, 200억이 생기면 이거 사거든요. 약간의 자신의 어떤 충족을 위해 가지고 그런 아주 극소수의 거래를 가지고 이 전체 시장을 갖다가 움직이려는 세력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게 건설사 입장에서 나중에 사업을 할 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러면 심하면 아시겠지만 예전에 압구정동에 모 건설사가 직원 이름으로 집값을 계속 올렸어요. 두세 번을. 걸렸잖아요. 걸려가지고 세무조사 받고 다 했잖아요. 그런 세력들이 아직도 있는데 이거를 국토부나 정부가 방치하고 있다. 그래서 주가 조작에 버금가는 조작 행위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방치돼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우리가 경제가 좋아지고 자연적으로 어떤 펀더멘탈에 의해서 올라간 가격이 아니다라는 걸 아시고 그 얘기는 두 단어로 줄이면 버블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자체 조사한 경우가 있는데 올해 상반기에 어떤 아파트 단지에서 28배의 취소 건수가 나왔어요. 평소 대비 28배. 샀다 취소하고 샀다가 취소하고 그러니까 거래 자체를 뭐에 거친 뭐 주식 사듯이 취소하고 뭐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저희가 그래서 지금 평호TV에 와보시면 국민청원을 합니다. 왜냐면 이제 최고가 거래가 됐다가 취소된 사례들이 너무 많아서 강남 같은 경우는 9배 거의 10배가 늘어났고 또 지금 뭐 어떤 단지 보니까 28배 취소 건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 대비 많이 늘어난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동산 감독원을 좀 만들자라는 국민청원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데 금융감독원이 있어서 이 금융이 움직이는 곳에는 이 감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동산도 우리나라의 가계자산의 한 70~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감독원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표영호TV에서는 부동산 감독원을 좀 만들자 이런 취지로 지금 국민청원을 하고 있는데 그저께 방송 나가고 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청원에 응해 주셨고 좀 전에 우리 곽수영 박사님께서 하신 말씀 32억 7천만 원이 45억에 거래가 됐다. 이 말을 또 어떤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냐면 이 거래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아직 뭐 등기나기 전이니까 강남 분들 중에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 중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오니까 돈을 들고 있으면 이게 갑자기 거지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자산이 줄어드는 경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해지용으로 강남 부동산을 산다. 근데 강남 부동산이라는 말은 틀린 말이고 강남 아파트를 산다. 지금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부동산은 지금 거의 소강 상태에다가 거의 지금 하락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만 뛰고 있는데 자산가들이 인플레이션으로 내 돈이 줄어드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아파트에 투자를 해놓으면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아파트를 더 비싸게 사주니까 인플레이션을 해지도 하고 내 돈을 좀 불릴 수 있다. 이 계산에 막 지르는 경우입니다. 그랬다가 좀 후회하는 분들은 좀 취소하고 또 좀 전에 한문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최고가를 경신해 놓고 취소하는 사이에 이만큼 또 올라오거든요. 그럼 더 최고가에 또 거래했다가 이만큼 올라오면 또 취소하고 계속 얘를 끌고 올라가는 거죠. 밧줄처럼. 그런 거래들이 지금 강남에 나오고 있다. 제가 말씀을 듣고 보니까 세 가지의 의문 내지는 전문가시니까 두 분이 진짜 부동산 감독원은 정말 저도 가서 신청을 해야 되겠네요. 첫 번째, 실명제를 했잖아요. 그러면 자금이 들어가고 나가오는 게 모든 게 금융정보원에 다 들어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현금 자산으로 왔다 갔다 하고 뭐 일부 내용에 대한 개인의 재산을 정부가 들여다본다는 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일시에 큰 현금이 오가는 것은 상속과 증여와 양도에 관한 의심할 만한 내용들이 있으니 이거는 충분히 정부가 한번 들여다봐야 될 내용이 아니겠는가, 금감원에서 봐야 될 내용이 아니겠는가. 두 번째는 금융실명제를 하고 난 다음부터 우리나라 국회의원들께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수정법, 개정법, 수많은 법들이 막 계속 만들어지거든요. 왜냐하면 늘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도둑들 10명을 경찰 10,000명이 못 잡는다 아닙니까? 그러면은 여기에 관한 필요한 법안 내용들을 국회에서 제대로 입안을 수정법을 내든지 개정 법안을 내든지 내서 계속 업데이트를 시켜줘야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관련된 법안들이 과연 이게 수정 개정이 프리퀀시, 빈도수가 시적절하게 이루어지는 건지 이게 제가 또 하나 궁금하고요. 세 번째는 우리 국민들의 의식도 좀 바꿔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그들만의 니그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부촌이 있어야 되는 건 맞거든요. 대한민국도. 잘 사는 사람들은 정당하게 돈을 벌어서 기업 활동을 해서 자기가 그 이룬 부를 가지고 집을 사건 아파트를 사건 부촌에 들어가건 말건 그거는 다른 국민들이 왈가왈부할 이야기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과연 그런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돈을 벌어가지고 세금 안 낼 거 탈세해서 벌어들인 돈 가지고 집을 사느냐 아니면 정말 세금 낼 거 다 내고 난 다음에 남는 돈으로 집을 사느냐 이 문제 아니겠어요. 그죠? 이제 그 세 가지 문제가 언론이 다뤄야 될 문제인데 어떤 언론 기사를 봐도 그냥 32억짜리가 45억에 팔렸다 요 소리만 하지 방금 제가 드린 말씀에 관계되는 분석 기사는 나오지가 않더라는 거죠. 32억 7천만 원짜리가 45억에 거래했다만 뉴스에 나오더라.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런 뉴스가 나와야 집값이 계속 오른다 생각해서 분양도 잘 되고 새롭게 개발을 할 때도 그 인근 일대가 사업성이 나온다고 해서 잘 되고 이런 분위기로 가니까 계속 그렇게 오르는 가격에 대한 그 기사가 나오는 것이고 공급 부정 얘기가 계속 나오는 이유도 제가 좀 전에 표영호 TV에서 이제 공급 부정 얘기를 하고 왔는데 사실 그 서울의 공급 부족이라는 단어도 서울하고 안 맞아요. 공급 부족을 계속 얘기하면 뭐가 공급 부족하냐라고 물어보면 새 아파트가 공급 부족하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새 아파트의 공급 부족은 우리가 늘 새 옷이 부족하듯이 봄이 오면 작년에 입었던 옷을 입으면 괜찮은데 또 새로 살려고 하면 새 옷이 부족하잖아요. 보통 집에 옷장에 옷이 가득하신 분들 자기 문을 열었을 때 마땅히 입을 만한 옷이 없어서 맨날 옷이 부족하다고 그래요. 주택도 마찬가지다. 요즘에 여기저기 뭐 신고가들 나오는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똘똘한 한 채를 자꾸 주장하다 보니까 온 동네마다 다 똘똘한 한 채라는 바람이 불어서 온 사방내 다 똘똘한 한 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자 동네, 외국에서 말하면 슈퍼 리치들이 사는 동네 이런 개념은 한국에는 거의 없고 온 전반적으로 그냥 다 똘똘한 한 채.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무조건 집값이 이렇게 막 뜁니다. 바로 그 원인이 아닌가. 박사님이 주신 세 가지 그거에 대해서 뭐 정보 분석원 얘기하시고 돈 거래, 가짜 거래, 허위 거래 이거 부분은 아시는 바와 같이 FIU에서 할 수 있는 금액이 1,000만 원 단위잖아요. 1,000만 원 이상 거래가 되는 것들은 다 데이터업이 돼 있습니다. 업데이트가. 중요한 것은 이제 이들은 증권 쪽에 일단 치우쳐서 일을 하고 있고 정치인들의 작은 거래 이쪽에만 지금 업무를 보고 있고 물론 여기서 특별 부처가 자료를 요구할 때 자료를 줍니다. 검찰이나 이런 데서. 부동산은 그럼 국토부잖아요. 국토부에는 권한이 없어요. 들여다볼 권한이. 중요한 건 국토부는 그럴 의지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우리 표 대표님이 하신다는 감독원, 청원 이거에 대한 감독 기능을 갖고 있는 데가 딱히 없어요. 국토부가 여러 부처 중에 집값이 너무 오르고 좀 사회 문제가 되면 그때 약간 하는 척 합니다. 마치 공부 안 하는 애가 엄마 오면 하는 척하고 또 놀듯이 그런 정책 어떤 패턴을 30년째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국토부가 된가를 보시면 그럼 결론은 말씀하신 막 이런 것들은 그러면 제도 자체가 국토부가 그런 걸 할 수 있는 뭔가가 있던지 법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왜 이렇게 되는 부분에서 이제 국회의원들이 왜 이 업데이트를 안 하냐, 법규를.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부동산으로 부자 된 사람이 꽤 있어요. 한 70% 됩니다. 그리고 정보 취득이 용이하죠. 그리고 아시겠지만 국회의원들이 제일 선호하는 위원회, 상임위원회가 여러 개 있잖아요. 딱
국회에 되고 나서 첫 위원회를 만들 때 줄 섭니다. 국토위원회는. 왜냐면 하는 중에 모든 내용들이 다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도로가 어디 난다는 얘기가 다 받을 거 아니에요. 자기는 못하죠. 이해충돌 때문에. 그러면 저기 산속에서 사돈의 팔촌 만나면 그 얘기를 한지 안 한지 알 수 있나요? 이렇게 퍼져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예요? 뭔가 커넥팅이 되는 그 지점이 국토위원회인데 이 부분에 대한 벌칙이 없어요. 만약에 이해충돌이 났을 때 주가조작법 미국처럼 150년 때리듯이 이건 국가를 망치는 행위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100년 때린다 그러면 하려는 욕구가 줄 텐데 우리는 이거를 서로 품앗이를 해요. 국회의원끼리. 이해되시죠? 그럼 윤리위원회 이번에 보셨잖아요. 6대6 해가지고 죽어도 윤리 징계를 할 수 없는 이런 정치인들이 많이 썩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답변은 국민들밖에 없어요. 지금 표 대표님이 청원하시듯이 국민들이 여론을 일으켜서 때가 된 것 같아요. 자꾸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 보니까 다른 분도 또 청원하고 이러거든요. 허위 통계 이런 것도. 이런 게 이제 시작된 것 같아요. 유튜브가 발전하니까. 이것이 되면서 제가 볼 때는 잡힐 것 같아요. 그리고 의식적인 부분은 일단 국민의 90%가 다 문제가 있다고 다 일단 동의한 거로 제가 파악됩니다. 데이터로. 슬프게도 언론들의 지금 주 메이저들이 다 건설사 유착관계 또 건설사가 사주인 데가 7, 80%입니다. 나머지 언론들이 그걸 이길 수가 없고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국회의원들도 의식도 없고 지금이 이제 골든타임이 된 거예요. 왜? 표 대표님이 청원을 하니까 반응이 있듯이 다들 이걸 바라고 있는데 안 하죠. 결론. 정보분석원, 국토부, 국회의원 다 생각 없어요. 국민들의 여론, 의식이 지금 다 바뀌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표출이 돼야 되는데 표출될 창구가 없어요. 제가 볼 때 올해 아니나 내년 안에 표 대표님의 영향력이 좀 커지셨고 전달력이나 파급력이 높아진 거예요. 이 상태에서 뭐 저나 곽 박사님이 또 거기다 힘을 붙이면 이게 점점 커지면 그때서 젊은이들까지 가세한다. 이러면 이제 정말 그 깨어있는 국민에 의한 새로운 제도가 되는 거를 그럼 국회의원들은 아시잖아요. 표만 따지니까 이거 잘못하면 표 잃으니까 법 만들겠죠? 그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질문을 다시 한번 또 제가 좀 정리해드리면 같은 아파트를 5번 정도를 거래를 하고 취소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정말 이제 그렇게 뭔가 조작하는 것들이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알 수 있고 의심이 충분히 가는 것들이 있으니 이걸 조사를 해달라고 청원을 하면서 부동산원을 만들자라고 하는 국민 청원이 지금 올라가 있는 거예요. 잠실주공 5단지 얘기로 여기까지 왔는데 잠실주공 5단지의 경우는 좀 특선 케이스이긴 하지만 오히려 그 옆에 있는 엘리트 아파트들의 뭐 엘스 리센츠 트리좀 있는 분들이 지금 오히려 구축인 잠실주공 5단지를 살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면 여기가 또다시 천지개벽한다. 재건축을 하면 또 달라진다 해서 글로 몰려드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자산 가치를 이동을 하는데 이번에 이재명 정부에서 6억을 막아놨잖아요. 6억을 막아놓으니까 못하니까 불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45억 주고 산 사람은 나는 현금이 있어. 아니면 뭐 나 사업자 대출 받았어. 이런 식으로 뭔가 다른 우회 방법으로 이걸 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 얘기도 나왔습니다. 1주택자 전세 대출을 금지하겠다. 네, 그럼 원래 해야 되죠.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걸 지금 바로 시작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바로 전세 대출이라는 게 집이 없는 분이 받는 거잖아요. 근데 1주택자가 왜 전세 대출을 받죠? 갭 투자하라고 만들어 놓은 법이에요. 저 제도입니다. 대출입니다. 이게 사실. 이거를 없애주면 그만큼 전세 수요가 줄잖아요. 그럼 전세 가격이 내칠 수 있잖아요. 자기 집 들어서 살면 되잖아요. 왜 그걸 집을 갭 투자라고 전세 대출받아서 또 그걸 하게 이런 아주 안 좋은 정책을 한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이번 정부의 성격이 좀 행정력이 좀 신속하다 보니까 바로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바로보다는 그냥 시장에 신호를 줘도 알아들을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한 달 뒤부터는 1주택자 전세 대출 이제 없앤다 그러면 잠시 막 받으려는 사람이 모르겠지만 그다음부터는 시장이 따라갈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지금 뭐 여기 개포동에 보면 재건축 단지들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 뭐 이주비 얘기 때문에 아주 시끌벅적합니다. 거기 지금 이주비를 더 많이 받아오는 사람이 조합장을 해라 막 이런 얘기도 막 써 있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20억 아파트를 27억 대출 받을 능력 있는 네가 조합장을 해라 뭐 아니면 하지 마라 막 이런 얘기도 있고 막 써붙여놨어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이주비가 아주 이슈죠. 왜냐하면 이주비를 못 받으면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재건축도 못하니까. 그래서 이주비 문제가 얼마까지 대출을 해주느냐 이게 또 지금 사실 강남권이나 재건축 단지 분당 이런 곳에 그 이슈예요. 관행은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때까지 대출해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이주비를 줍니까? 이것도 이제 부동산 이렇게 거품 생기는 것처럼 예. 이거에도 약간 거품이 생겨서 이게 분양가로 전이가 되는데요. 자, 자기가 20억짜리 지금 시세 살아요. 원래 20억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5년 전에 10억짜리잖아요. 근데 그러면 중요한 건 그 주위의 전세 가격은 집값만큼은 안 올랐잖아요. 지금 전세 가격 벌어졌잖아요. 10억일
그때 전세가가 5억인데 20억이 됐는데 한 7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럼 7억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7억 하면 수요가 느니까 8억, 9억으로 전세가 올라갈 수 있죠. 일시적으로. 그렇죠, 이 동네 그렇죠. 뭐 학교 다니고 이런 자녀들 있으니까. 그러면 상식적으로 7억에서 10억쯤 했으면 좋겠죠. 소유주 입장에서. 네. 말씀하신 조합장이 나는 12억까지 끌어줄게. 그러면 이 와중에 어떻게 하냐면 끊습니다. 5억까지는 무이자, 뒤는 유이자. 네. 원하시는 대로 쓰세요. 그러면 조합원 입장에서 이 사람 능력 있잖아요. 이 집이는 여기서 만약에 주민들이 막 원해요. 원하면 시공사가 또 여기서 이제 플러스 알파 들어옵니다. 서비스 차원으로. 투기판이 된 거야,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게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고 전세 대출 가지고 그 와중에 이 속에서 나랏돈 또 빼가지고 저금리로 쓴다? 이건 아니죠. 이건 안 좋은 행위라고 보기 때문에 전세 대출을 끊는 게 좋다. 지금 전세 매물이 많이 줄어서 전세로 이사 가려는 분들이 막 힘들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은 앞으로 계속 될까요? 아니면 저는 실제로 그렇게 안 보는데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언론사 부동산 보도가 팩트가 정확한 게 서영호 유튜브라든지 몇 개 유튜브 빼고 팩트가 정확한 데를 제가 본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에 대해서 진위를 제가 말씀 올리면 일부 신축 대단지, 뭐 신혼부부나 꼭 집 사야 되거나 뭐 전세 꼭 들어가야 되는 분들은 필수적으로 들어가잖아요. 요 단지들은 전세가가 조금 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전세가가 도리어 내려갔었습니다. 서초구부터 다 좀 내려가다가 전세 대출도 소유권 이전 전에 대출금도 걸었잖아요. 요번에 3,300가구 입주하는 데가 전세가가 그 627 대책 나오기 전에 15억, 16이었어요. 국평이. 근데 딱 나오니까 12억으로 딱 떨어졌습니다. 3, 4억이 바로 떨어졌어요. 왜? 돈들이 없고 대출 받아야 들어가는데 못 들어가니까 수요가 확 줄었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쭉 오다가 7월 말 되니까 갑자기 3, 4주부터 다시 올라요. 다시 15, 16. 이게 왜 됐냐? 이게 대한민국은 철저히 뛰어난 우리 민족 유전자가 있는 것 같아요. 급전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고 여러분. 소유권 이전을 하고 나면 전세자금 대출 받은 사람은 임차인을 둘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이 없잖아요. 원래는 전세돈을 메꾸려고 했는데 전세가 안 되니까. 그랬더니 P2P 업체라고 있습니다. 개인 대 개인 돈 빌려주는 거. 이걸 돈을 빌려다가 고금리죠. 해가지고 브릿지로 비슷한 거예요. 잔금 치고 소유권 이전한 다음에 자 그럼 당신들 대출 받아서 오세요. 그 대신에 집값 이제 다시 15억 이래서 다시 15, 16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진 게 잘 안 나가는 거예요. 왜 12억을 받잖아. 더 올라가지 않는 걸로 이미 확인됐고 노도강 일대들은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척 하는 것 같은데 실제 거래를 보면 여러분 이렇게 사시면 돼요. 우리 영끌 시절에 전세집 모자르고 올라간다 이럴 때 기억나실 거예요. 전세시 매물 말라 뭐 이런 막 뜨면서 어느 언론사에서 줄 서가지고 예약하지 않으면 집을 못 봐 막 이런 기사 떴잖아요. 맞아요. 지금 전혀 그런 기미 없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1월, 3월 사이에요. 상생 임대인 제도를 연장을 했어요. 2년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상생 임대인 제도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내가 임대료를 5% 이상 안 올리면 그 아파트 분양받아서 전세로 잔금을 쳤잖아요. 우리 저 어려울 때 막 2020년도 때 치고 났는데 들어가서 살아야 돼, 2년을. 그래야 뭐 세금이 어떻게 좀 깎여. 불편하죠. 소유주 입장에서 투자한 사람은.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임차인을 5% 이상 안 올리면 내가 2년에서 꼭 살아야 되는 그 의무를 면제해 주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좋아요. 그냥 앉아가지고 세월 지나면 세금 안 내는데 그러면 어떤 바보가 임대료를 10% 올리겠습니까? 5%죠. 그러면 5% 올리는 것도 귀찮으니까 그 5% 차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넘어가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전세 가격이 의외로 안정될 수 있다라는 게 제가 본 팩트다. 그래서 단지별로 올라가는 데는 신축 대단지 선호. 이게 평균가를 높여서 전세 수치는 0.02 이렇게 단위로 나올 뿐이지 서울 시내 전체를 보면 그렇지 않다. 수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요거 하나 여쭤볼게요. 주택가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의 실제 가치 얼마냐? 미래 가치 얼마냐? 실제 가치는 지금 전세가를 실제 가치라고 그러고 매매가를 미래 가치라고 해요. 잠실 쪽에 엘리트를 가면 매매가가 33억인데 전세가가 11억이에요. 그럼 이 갭 차이가 한 22억 차이 나죠. 실제 사용 가치와 미래 가치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고 설령 미래 가치니까 미래를 반영한 거지 라고 하면 이 미래가 제가 볼 땐 적어도 한 25년, 30년을 땡겨서 온 가격이에요. 지금 사는 분들은 2배가 더 간다고 보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나라 인구 감소한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근데 지금 얘기만 듣고 있지 피부를 못 느끼잖아요. 쓰나미가 저기서 모르잖아요. 근데 이 앞에 오면 저 쓰나미야 뭐야 물어볼 거 아니에요, 서로. 근데 이분은 많이 봐서 알아요. 쓰나미하고 갈 수도 있죠.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러다가 으악 죽을 수도 있죠. 딱 그 타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 때 결혼 쌍이 50만 쌍이었어요. 100만 명 나올 때니까. 한 세대가 지난 게 요새잖아요. 30년 지났으니까. 지금 20만에서 21만이거든요. 거의 반토막 더 났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또 인구 감소가 되면 또 반토막이 날 거 아니에요. 그게 몇 년 뒤에 날까요? 또 30년 뒤? 제 데이터로는 2033년입니다. 불과 8년 남았습니다. 반토막이.
그럼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 건설회사들 얘기를 드리면 이해되실 거예요. 건설회사들이 지금 우리나라 공급 능력이 50에서 60만이에요. 자, 10만 되면 적정 공급은 15만으로 주는 거예요. 나머지 그럼 35만 짓는 업체들은 어디로 가야 되죠? 학원이 요새 닫잖아요. 학교가 닫잖아요. 이거 예. 똑같은 논리예요. 그럼 이게 지금 서서히 다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산업활동 동향지수 보시면 편의점 매출이 드디어 5개월, 6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어요. 제가 태어나서 처음이에요. 편의점 매출이 감소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편의점 주로 가시는 분들의 80, 90%가 직장인, 학생, 초등학생들이에요. 근데 그게 준다? 10, 80%가 소비가 줄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친구들은 돈이 어디서 나오죠? 엄마 아빠가 주는 거 자기가 버는 거잖아요. 그게 줄었다는 얘기잖아요. 대출을 자꾸 받으니까 엄마 아빠도 대출 받으니까 용돈 주는 거, 이게 지금 서서히 밀려오는 게 대한민국 역사는 편의점 매출이 그렇게 계속 늘어나다가 5개월을 연타로 내려온 건 처음인 거를 저는 이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정황을 봤을 때 말씀 주신 그분들은 장밋빛만 보고 계신 거고 예. 해가 진 장미는 새카맣잖아요. 야, 한문도의 명언이 하나 나왔습니다, 지금. 해가 진 뒤의 장미는 새카맣게 보인다. 앞으로 시장이 우리가 이렇게 걸어왔던 길을 가지는 쉽지 않다는 건 누구나 알 수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자산관리는 이제는 진짜 안정적으로 보수적으로 대처하는 게 현명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뭐냐면, 맞다 안 맞다 결론을 떠나서 이분들의 예측을 귀담아 듣고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반드시 이걸 유념해 둘 필요가 있다. 이거 간과하면은 진짜 어느 날 갑자기 이 대공황도요, IMF도요, 금융위기도요, 내일 옵니다라고 해서 온 적이 없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게 바로 그런 위기인데, 산불이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난다고 알려줍니까? 부지불식간에 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 불확실성에서 저희들 이 얘기를 절대 관과하지 마시고, 이상하게 뭐 받아들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이런 걸 참조해서 여러분 가게에 보탬이 됐으면 좋겠는데, 끝으로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굉장히 중요한 거. 이 질문이 어쩌면 오늘 녹화의 핵심이야. 아파트 가격이 어느 정도 금융위기와 같은 이런 경제위기에 휘둘려서 또 폭락의 시간이 올 수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제위기는 현금을 모아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 자산, 금이랄지 기타 등등의 여러 재화에 투자를 해야 할까요? 어디다 모아야 될까요? 부동산은 아니죠. 일단 하나씩 지어 나갑시다. 부동산 아니겠죠. 그 다음 부동산 무너지면 금융 무너지니까 주식시장도 아니겠죠. 그 다음에 암호화폐는 그냥 옆에 붙어있는 떨거지니까 그것도 패스. 그럼 남는 게 뭐가 있죠? 금하고 은하고 뭐 이런 것밖에 없네요. 실물 자산으로. 2026년도에 가격이 3,516불이에요. 금 가격이 온스당. 지금 가격이 3,400불 정도인데 제가 모르긴 몰라도 아마 2030년 가격은 4,200달러 정도 가 있을 거예요. 계속 오른다는 얘기네요. 2030년 계속 오른다는 거죠. 자본이라고 하는 게 종이돈, 디지털 돈이 언젠가 한 번은 흙탕물에 뒹굴어야지만 이게 자정작용을 또 일으키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믿을 수 있는 거는 금밖에 없겠네라고 하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금과 은은 지금부터라도 계속 모아 가시는 게 낫다는 말씀드렸고, 오마의 현인 워렌 버핏이 은퇴를 했지만 신문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면서 내 돈은 지금 내 자산의 38%가 들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할 정도면 이 양반이 뭔가를 느끼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확 들거든요. 그래서 현금을 확보하고 계시는 게 좋은데, 그럼 현금은 달러냐, 엔이냐, 원화냐, 위안화냐 막 물으실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제가 다시 한번 또 기회가 되면 답변을 드릴게요. 근데 이게 좀 복잡한 관계가 있어서 이게 달러를 들고 계시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고, 또는 다른 통화가 유로화가 나올 수도 있고 스위스 프랑이 나올 수도 있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른데, 일단 달러화는 기초적으로 안전자산으로 생각하신다면 달러화를 들고 계시는 게 나을 것 같다. 만약에 돈을 들고 있다고 치면 우리나라 돈보다는 달러가 좀 더 훨씬 유리하다. 지금 이 말씀하신 거고, 이왕이면 금이나 은을 사는 게 좋겠다 이거네요. 그죠? 그렇죠. 현금을 들고 계시면 이제 줍줍하실 게 너무나 많으니까 지금 금융시장이 상당히 제 눈에는 위태로워 보인다. 언제쯤 대공황이 오겠는가. 전 세계가. 저는 2027년 플러스 1년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가 막 S&P, 다우, 나스닥 연일 최고가를 막 경신하고 뜬금없이 암호화폐가 뚝뚝 튀어나왔어요. 곽수정이도 막 비트코인 사라 그러고 이더리움 사라 그런다. 우와 하고 달려가는데 가만히 뒤에서 보면 근데 돈은 다 어디서 났지? 다 빌린 거거든요. 그럼 이게 푹 무너져 버리면, 큰 고래 한 놈이 돈 확 빼버리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워렌 버핏이 지금 현금 자산을 38% 들고 있대요. 근데 버티고 있잖아요. 억지로. 미국이 답이 있나요? 기축통화지만 확 주저앉아야지 되는 타임이거든요. 제가 볼 때. 관세로 지금 버티고 있고 남은 건 전쟁밖에 없잖아요.
지금 미국의 경우 실질 소비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보통 이제 어떤 아이가 새학기가 돼서 가방을 사달라고 하니까 작년에 쓰던 거 계속 써라. 햄버거를 먹자 그러니까 점심 때 먹었잖냐. 소비를 계속 줄이는 거죠. 왜냐면 너무 비싸지니까. 모든 생필품부터 여러 가지가 오히려 미국 국민들이 지금 자기네 발등 찍었다고. 방금 하시니까 생각이 나는데 미국 중산층 가정의 싱글맘 그리고 결혼한 가정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가를 인터뷰한 내용을 쭉 특집 기사로 달았어요. 그 마지막 문장이 제가 지금 좀 가슴을 흡입해서 저도 미국에서 살아본 결과 중산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저축을 거의 못 하거든요. 싱글맘인데 1년 연봉이 한 38,700불 정도 된대요. 코로나 때 정부 지원금으로 애기도 해가지고 2,000불씩 받은 게 한 6개월 되니까 그 돈을 좀 모아놨는데 갑자기 어머님이 아프시고 난 다음에 그 병원 비용으로 다 들어가 버렸대요. 그래서 지금 거의 돈이 없고 월세도 밀려있고 학교 애들 보내는 특별활동도 애들 못 보낼 정도고 그래서 이제 독백으로 쓴 거예요. 마지막 대목입니다. 나는 인생을 열심히 살아온다고 왔는데 도대체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왔을까? 그게 그 따옴표 안에 들어있는 그 문구예요. 영어로 된. 그러니까 그 내용을 가만히 들으면서 아 미국도 진짜 힘들구나. 힘든 이유 첫 번째 학자금 대출 지금 이제 연장 안 해주거든요. 미국은 아시다시피 대학 들어가는 진학률이 한 32%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이 중산층을 형성을 하는데 얘들이 받은 학자금 대출 연장이 더 이상 안 되고 꼬박꼬박 내야 돼요. 이제부터. 지금 이자율이 또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처분 소득을 줄이는데 한 몫을 해요. 두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관세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서 서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물가 우리나라 다이소도 미국에 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1,000원, 2,000원에 팔리는 게 미국 가시면 3,000원, 4,000원 할 겁니다 아마. 다이소 같은 쪽으로 간다 하더라도 소비할 수 있는 물가 수준이 예전과는 많이 다르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세금을 갖다가 감세를 해준다고 했는데 중산층 감세를 해준 게 아니라 부자 감세를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요인이 돼가지고 소비자들이 돈을 못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기름값 떨어질 거야. 걱정하지 마. 잃어버리는 거예요. 기름값 떨어지면 차 운전하는 데는 상관이 없는데 나머지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근원 소비자 물가를 계산해내면 미 연준이 근원 소비자 물가를 자주 보거든요. 식품하고 에너지 가격을 뺀 것을 보건단 말이에요. 그거는 지금 3.3%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럼 미국이 또다시 이제 뭔가 위기가 오는 거 아닙니까? 위기가 오는 거라고 저는 그래서 제가 아까 빗방울 떨어지는 걸 보면서 멍 때리면서 이게 대공황의 전조일까 3차 대전의 전제일까 그런 불행한 생각도 좀 해보고 아니면 이게 판을 깨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드는 전조현상인가 그러기에는 너무나 준비된 사람들이 없는 것 같다. 준비된 국가가 없다. 그런 점에서 좀 답답하다는 느낌이 들죠. 전 세계가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고 기껏 예측한다는 것은 AI가 발전한다는 거 외에는 뭐 특별히 예측한 게 없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거에서 예측하고 그거를 리더 역할을 하는 그룹 자체가 없다는 거죠. 불투명, 불확실성. 사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미국이 이제 더 이상 선진국이 아니다. 힘이 센 나라인 건 맞는데 선진국은 아니다. 지금 미국의 이런 왔다 갔다 하는 정책들 있잖아요. 트럼프 마음대로 하는 정책. 전 세계에서 믿지 않는 거죠. 미국이 그런 나라가 되고 있다. 그럼 미국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느냐. 미국이 그렇게 가고 있으면 당연히 이제 우리도 일본을 따라가듯이 미국을 따라가고 일본을 따라가겠죠. 예를 들면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간단하게 지금 출산율이 0.7 정도 되잖아요. 한 해에 15만 명이 태어난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럼 이전 세대 친구들은 한 25만 명이 태어났겠죠. 고전 세대에는 한 35만 명이 태어났겠죠. 그 다음에 제 세대는 60만에서 70만이 태어났거든요. 다시 제가 정정해도 되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제가 좀 전에도 다 데이터를 보고 가가지고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50세 분들이 92만 명. 그러니까 72년생의 경우 지금 54살이잖아요. 요 분들이 92, 3만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10년 아래 80만 명이 있습니다. 그 20대가 40만 명, 3살, 4살, 5살 요 어린아이들 동년배가 23만 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세대 30년 만에 한 40만 명이 인구가 확 줄어든 거고 지금 50세, 54, 5세 분들과 지금 태어난 아이들의 차이는 92만에서 23만이니까 거의 70만 명이 준 거죠. 배 대표님께서 바로잡아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무엇을 말씀드리냐 그러면 20만이 90만을 매개 살려야 되잖아요. 요 70만을 더 매개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80만도 더 매개 살려야 되고 그 밑에 있는 40만도 매개 살려야 돼요. 그러면 이 친구들 밑에 세대들은 지금 보장이 되어 있느냐? 보장이 안 되어 있거든요. 복지라는 단어를 갖다가 들이밀고 과거에 10년, 20년 전에 정치판에서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복지 제도가 어떻고 막 복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복지를 이야기한 유럽 경제는 사실은 거의 지금 격하게 표현하면 죽어 있는 경제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럽의 복지 모델을 우리가 받아들이고자 한 것은 70년대와 80년대 사이에서 받아들였어야 될 문제를 20년 늦게 가져와가지고 최저임금제, 소득주도 성장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복지제도 이야기를 해버리게 되면
되면 시의적으로 맞지가 않는 셈이 되죠.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 게 정치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지역구가 나오는 거잖아요. 지역구 의원들을 뽑아주는 거는 지역의 민원을 잘 들어서 그거를 중앙무대에 들고 가서 당신들이 질의하고 법을 바꾸고 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역할을 안 하고 이제 자기 밥그릇 챙기는 시간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미국 대통령이 지금 스테이블 코인을 만드는 건 대통령은 되는데 상원 하원 의원은 하지 마라. 이런 법안을 만들고 다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결국 경제라고 하는 것은 정치는 경제 뒤에 숨어서 표를 의식해서 경제 정책을 만들고 법을 만들고 해야 되는데 이 친구들이 앞장서서 경제를 뒤쳐내 놓고 자기들이 마치 모든 세상의 선장인 듯 움직여 버리는데 그런 그만큼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통찰력과 내공과 통섭과 지혜가 있느냐 이거예요. 없다 이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세계 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지 않느냐. 세계 13번의 대불황 대공황이 있었는데 모두가 전부 다 부동산 버블의 붕괴가 단초였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한 11건이 전쟁이었다. 이거예요. 이번엔 좀 다르죠. 다른 게 파생상품이 1980년대 나와가지고 금융툴이 좀 업그레이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전보다 오래 가고 있죠. 지금 분위기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해결은 둘 중에 하나거든요. 전쟁 아니면 자기 나라가 망하든지. 영국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국 요새 지금 푸드뱅크라고 들어오셨어요? 국민 6명 중에 1명이 지금 푸드뱅크에서 밥을 받아 먹고 있어요. 식생활 유지가 안 돼서. 근데 여기서 차이점은 아까 복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이 나왔지만 복지는 나라마다 틀린 것 같아요. 뭐 스위스, 핀란드, 네덜란드 이쪽은 잘 유지가 되는 것 같고 영국 이런 데들은 어슴풀에 잘못 갔다가 지금 엉켜버렸고 여기서 결정적인 게 말씀하신 부동산이 다 매개체예요. 부동산이 너무 펌핑된 데는 결국은 영국 지금 이렇게 박살나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버티고 있잖아요. 전세 때문에. 전세가 그나마 완충 역할을 해줬는데 한계점에 왔잖아요. 왜냐하면 계속 세금이 몇 조씩 날아가니까. 그러면 우리들 것이 거의 끝물에 왔죠. 중요한 건 이제 미국의 입장인데 미국이 지금 누가 봐도 악동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이 양반이 스마트 홀리법을 사랑하잖아요. 스마트 홀리법을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역사를 깨뜨린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트럼프가 그냥 막 악동만이 아니라 20대 때부터 뭐 대통령들하고 놀았으니까 식견이 좀 남다른 게 있겠죠. 근데 남이야 죽든 말든 나만 잘 살면 내가 기본인데 나만 잘 산다 그러면 욕 먹으니까 미국을 파는 거죠. 여러모를 잘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문제점도 많잖아요. 그러면 트럼프는 과연 끝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스라엘 전쟁 지원하는 거 봤잖아요. 폭격기 바로 날리고. 그러면 저는 곽 박사님 얘기하신 대로 전쟁을 일으킬 수는 있겠다라고 봐요. 어느 지역을 딱 정해가지고. 거꾸로도 여쭤보고 싶은 게 트럼프가 그렇게 안 하면 미국이 답이 있나요? 기축통화지만 확 주저앉아야지 되는 타임이거든요, 제가 볼 때. 근데 버티고 있잖아요, 억지로. 관세로 지금 버티고 있고, 남은 건 전쟁밖에 없잖아요. 브릭스가 또 만만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미국도 옛날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럼 영국도 잘 나가다가 지금 찌그러진 것처럼 그 길을 가고 있는데, 금융툴이 너무 좋아진 거예요. 그걸로 뭐 양적 완화니 이런 단어도 최근에 나온 것들이고, 파생상품 나온 지도 이제 3, 4년밖에 안 됐고. 아시지만 역사적으로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안 망한 나라가 없잖아요. 이번에는 파생상품이라는 특이한 매개체가 우리나라 전세처럼 이걸로 지금 막 유지되는 게 보여요, 제가 볼 때. 그리고 산업자본주의와 금융산업자본주의 분명히 틀린데 이거에 대해서 고전경제학파들은 분명히 사회주의까지는 갈 수는 없지만 자본주의의 맹점에 대해서 제어하는 역할도 해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해 왔는데 이게 갑자기 신자유주의로 싹 바뀌면서 물질 자본주의 쪽으로 완전히 패러다임을 바꿔놨잖아요. 한 20, 30년 사이에. 그러니까 그걸 쭉 가다 보니까 결국 이 문제가 터지고 있잖아요. 고정격장자든 뭐 신자유주의든 다 답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그 끝은 저는 궁금해요. 세상의 논리라고 하는 건 너무나 단순화시키면 단순해요. 부동산의 어떤 파생상품 말씀을 하셨는데 이 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안에 수많은 승객들을 싣고 다니거든요. 부동산도 싣고 다니고 주식도 싣고 다니고 채권도 싣고 다니고 이제 여기에다가 암호화폐까지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이제 이 모든 금융이라고 하는 것이 질서 있게 유지가 되고 있는 컴퓨팅이 제대로 탁탁탁 체계적으로 만들어진 거냐, 무질서한 가운데 뭔가 질서를 찾아내려고 하는 거냐, 딱 놓고 보면 지금 전 세계 자본주의, 금융이 움직이고 있는 자본시장의 질서와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과 말이 너무나 흡사해요. 그런데 이런 무질서한 카오스 같은 상황 속에서 서프라임도 한번 두들겨 맞아보고 1930년대 같은 실물경제에서 한번 또 두들겨 맞아보고 관세로 해가지고 또 두들겨 맞아보고 근데 이게 다 원인이 어디 있었냐고 보니까 부동산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말은 부동산인데 뒷배를 보면 다 금융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돈이 너무 많이 풀린 나라치고 안 망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암호화폐까지 추가를 시켜놨어요. 부동산 시장이 안 좋으면 그 다음엔 주식시장으로 가면 되잖아요. 그럼 주식시장이 막 붐을 일으켜서 좀 주가가 막 S&P, 다우, 나스닥 연일 최고가를 막 경신하고 또 조정한답시고 또 삐딱삐딱거리면서 살던 최고가로 가고 있는데 뜬금없이 암호화폐가 툭툭 튀어나왔어요. 여기다가 AI를 갖다 붙여놨어요. 그럼 많은 사람들은 와 AI, 와 암호화폐, 밈코인, 알트코인, 스테이블코인, 비트코인, 이더리움, 와 AI와 뭔가 연계가 된다. 곽수정이도 막 비트코인 사라 그러고 이더리움 사라 그런다. 우와 하고 달려가는데 가만히 뒤에서 보면 근데 돈은 다 어디서 났지? 다 빌린 거거든요. 그럼 이게 푹 무너져 버리면 일순간에 누가 손빠르게 큰 고래 한 놈이 돈 확 빼버리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워렌 버핏이 지금 현금 자산을 38% 들고 있대요. 지금 금융시장이 상당히 제 눈에는 위태로워 보인다. 그러면 미국이 플러그를 빼면 대한민국은 그 중에서도 하나의 플러그 아니겠어요? 미국은 플러그를 갑자기 빼더라도 우리는 서서히 빼는 게 나은지, 왜냐하면 전세 제도를 없애려고 하는 시도가 있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 그래서 그 전세 제도를 천천히 빼는 게 맞는지 아니면 금융실명제 하듯이 어느 날 2025년 9월 20일 공식으로 19일 날 발표해버리는 게 나은지 어느 게 낫습니까? 100% 천천히 해야 됩니다. 이번에 6.27처럼 즉시 시행하면요, 우리나라 자체 공황이 일어납니다. 여러 각도로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즉시 시행하면 바로 부동산 폭락이 온다라고 저는 확언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뭐 5년, 10년 텀을 두고 차근차근히 시장 신호 주면서 우리 저성장 인구 감소에 맞춰가지고 정부가 정책을 잡을 것 같아요. 제가 한문도 교수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이 여러분들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언제쯤 대공황이 오겠는가. 전 세계가. 저는 2027년 플러스 1년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7이요? 예. 곽수종의 대예언 이런 말씀을 안 하시는 우리 곽수종 박사께서 잠깐만 정신을 가다듬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 저 곽수종 박사님이 어떤 분이냐면 IMF를 맞추신 분이거든요. 중요한 얘기는 27년 플러스 1년, 28년 요 사이라 이거죠. 1년 반, 2년 정도 남았는데 한국의 특히 강남의 아파트, 이 부동산 시장은 폭등을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폭등했을 때 산 사람은 알고지 되는 거죠. 뭐 노숙자 되는 거죠. 일본처럼 일본의 4조짜리 부동산 재벌이 지금 노숙을 하고 있거든요. 밥 딜런 아시죠? 예. 잘 아시잖아요. 예. 밥 딜런이 어디 사는지 아시죠? 뉴욕 빈민가에 살았습니다. 예, 그래서 진정한 뉴요커가 되려면 한대수 씨 말처럼 노숙자가 돼봐야지만 진정한 뉴요커라고 하듯이 서울커가 되려면 서울에서 빈민자가 돼봐야 됩니다. 암호화폐라고 하는 개념이 언젠가는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막 붐을 타잖아요. 여기에 스테이블 코인의 개념을 이해하시려고 그러면 미국 달러화가 1776년부터 지금까지의 종이화폐의 역사가 순탄하게 온 게 절대 아니에요. 여기에도 위조도 있었고 사기도 있었고 수많은 종이돈이지만 그런 질곡을 거쳤거든요. 근데 이 암호화폐는 이런 질곡을 디지털로 속여요, 남을. 그러니까 사기의 범위와 규모가 종이화폐보다 더 커요. 서프라임도 그랬어요. 트리플 A 받지도 못할 걸 갖다가 트리플 A를 줘놓고 사기를 쳐가지고 결국은 망해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것도 그런 시장을 만들어서 이제 젊은 세대, Z세대, X세대의 자본까지 탈탈 끌어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는 27년에 가만히 보니까 야 대만에 총통선거가 있네. 뭐 중국을 좋아한다 싫어한다 그래서 할 거고 시진핑이 연임을 하니 못하니 그럴 것 같고 중국 경제 저거 지금 두 나라 그러는데 내가 볼 땐 침체인데 좀 있으면 침체가 아니라 불황 아니면 저거 공항으로 가는 거 아닌가 미국하고 뒤따 싸우는데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향후 1, 2년 뒤에 변곡점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시발점이 제가 2027년으로 보는 거예요. 저도 고민인 게 브릭스 있잖아요. 예. 브릭스 이 친구들이 결속력이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뭐지 이거? 그럼 어느 날 잡고 얘들이 다 같이 우리 이제 100% 그냥 우리 돈으로 쓸게. 이미 벌써 화폐 만들었거든요. 자기들끼리 실험을 하고 있잖아요. 어느 날 공표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머리 싸움이 치열한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근데 미국에는 아군이 별로 없어요. EU는 벌써 등 돌리고 있고 영국, 호주, 일본, 우리나라 뭐 이 정도 남았잖아요. 그죠? 미국보다 브릭스하고 만약에 유럽하고 손잡으면 게임 끝나네? 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유라시아라고 하는 판하고 아메리카라고 하는 판을 놓고 봤을 때 아메리카는 태평양을 끼고 발전을 한 그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의 미국이 존재했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계시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보면 동맹은 시작이 아니라 끝이다라고 보고 이젠 다 끊어내기 시작을 하는데 일본이 지금 뭘 하고 있냐? 일본은 EU를 불러가지고 야
좀 와봐. 일본은 계속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U를 불러가지고 우리 지금 그대로 있으면 안 되지 않냐? 미국이 저러고 있는데 우리가 뭔가 대책을 세워야지. 이거 미국식 따라가다가는 우리 경제도 망하고 너희 경제도 망하게 생겼어. 그러니까 미국이 망하더라도 저것끼리 망하고 저거 패권 다 잃게 만들어버리고 우리가 나중에 가서 점령권 하면 되니까 이거는 제 시나리오. EU하고 일본하고 힘을 합치자. 왜? 우리도 기축통화국이다, 아시아에서. 우리가 빚이 많지만 그 빚은 전부 정부와 국민이 들고 있으니까 대외 빚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시아에서 패권국 아니냐. 유럽에서 패권국 아니냐. 그러면 유로화하고 엔화가 협작을 하면 유라시아 판을 먹을 수 있는 중장기 판이 나온다. 왜? 여기에 14억 인도가 있고 14억 중국이 있지 않냐. 이 시장만 놓고 봐도 우리가 중국하고 잘 협상만 하면 끝나는 시나리오가 나온다. 이 이야기를 지금 EU하고 일본하고 긴밀히 하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엿들었습니다. 와, 어디서 들었어요? 이거 되게 중요하다. 옆방에서 한 얘기 들으신 것 같아, 지금.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까 27년 플러스 1년 정도라고 말씀드렸는데 EU와 일본과 한국과 중국이 어떤 판을 놓는가에 따라서 세계의 판이 바뀔 가능성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중국이 지금 정신을 차릴 수 있는 순간이 없어요. 지금 집안이 엉망이에요. 이번에 홍수 나서 베이징, 상하이 쓸려 나가는 거 보셨잖아요. 그 정도로 허술해요, 중국이. 미국 친구들은 보는 거죠. 너것들 옛날에 저 아편 전쟁 때 대포 쐈을 때 팝콘 터질 때 알아봤다. 포탄을 쐈는데 보통 이렇게 포탄이 터지면 쇳덩어리가 이렇게 파편으로 튀져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안에 옥수수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옥수수가 팝콘이 돼서 나왔다는 그 정도로 허술하다는 게 중국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국의 리더십을 제가 아까 걱정했던 이유가 거기고 우리나라 경제와 왜 밀접한 관련이 있느냐. 한국은 이쪽 편도 못 끼고 저쪽 편도 못 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정부 시절부터라도 정확하게 우리가 어떤 국가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전략적 포지셔닝을 써야 될 것인가 그거를 고민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막 흔들고 하면서 여러 가지가 복잡해지고 셈법도 복잡해지고 또 우리나라는 사실 끌려다니기만 했지 우리가 리더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는 이 와중에 우리 박사님 말씀처럼 어느 쪽이든 편들다기보다는 같이 묻어서 좀 같이 우리 성장을 가야 되겠죠. 자, 머니인사이드 집까지 알고 싶다. 곽수정 박사님, 한문도 교수님 모시고 오늘 시간 함께했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신 두 분께 박수를 보내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